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아랫배에 가스가 차면서 복통까지 동반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단순한 대장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소화기관의 이상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속 편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검사를 해도 또렷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늘 장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대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특히 대장 부위로 해서 아랫배 쪽 복통을 호소하거나 복부에 불쾌감을 호소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아프지만 네. 어렵게 배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변을 하루에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잔변감이 시 여러 번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기능성 소화장애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에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신경이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 내지는 40대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화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게 권태기, 불면, 불안, 두통, 잔뇨감,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내지는 얼굴에 열이 올라가는 이런 네.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보면 설사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변비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런 네. 병명을 받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반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복통을 호소를 해서 이제 배변을 할 때 배변에 변통이 생기면서 그 배변 이상이 생겨나는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우세형, 설사 우세형 내지는 변비, 설사 교대형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이 보통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장의 운동이 과민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수분 흡수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설사가 좀 많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이제 긴장이 되고 대장의 운동이 뭉치게 되면은 이 배변 활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가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나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장의 운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비가 왔다가 설사가 왔다가 이렇게 교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예,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설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설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데 탈수나 체중 감소가 없다는 게 또 특징이 있겠어요. 예. 왜 그런 특징이 있나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비정상적인 배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배변인데 단지 일반적인 설사같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화된 양상이 그냥 설사같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만 설사일 뿐이지 실질적인 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중 감소는 없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가야 하는 양이 네, 그냥 네. 그런 형태로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장이 예민하다 보면은 본인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원인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 치료가 쉬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런 증상은 아니지만 예. 이게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질환으로서 네.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당뇨병이 주는 질병의 스트레스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이거 질환을 해소를 시키려고 약물 쓰는 그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네. 따라서 처음부터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생활 습관 내지는 심리적인 치료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볍고 경증일 때는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일찍 자고 이제 수면 습관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장의 운동이 원활하게 되게끔 운동도 좀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조성하지 않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아무래도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잘 어려운 지방 같은 건 좀 멀리 하시고 또 장 운동을 갑자기 활성화시키는 카페인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벽의 삼투압을 잘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음주는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시는 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 수칙 이런 네. 걸 지켜주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증상이 좀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초반에 자율적인 어떤 증상의 개선이나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지나서 그것이 잘 안 돼서 더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일단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기 때문에 심리 안정을 위한 어떤 상담을 받는다든지 네. 내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한 이런 질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질병에 대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더 들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비약이나 설사약에 대해서 좀 습관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의존을 안 하는 걸 필요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긴장감 이런 것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도록 본인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원래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네.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라면 네. 그냥 말로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 가지고 있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런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변비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변을 좀 잘 보기 위해서 변비약을 쓰고 설사 우세형은 설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사제를 좀 쓰는 네.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과 이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율신경 조절제라든지 위장관 운동 조절제 이런 걸 좀 쓰기도 하고요. 또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사람이 피폐해졌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를 좀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약물들은 너무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는데 계속 쓰게 되면 의존성도 강해지고 그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에 함부로 오래 쓰는 건 좀 조심하셔야 하고 쓸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방적으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접근하나요? 양방이나 한방이나 결국은 이거는 대장의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걸 좀 그걸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한방은 그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병행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장의 운동이 좀 떨어졌다. 이거는 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장벽 쪽에 담적 독소가 껴서 운동 장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고 몸에 남아있는 이런 찌꺼기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것이 이 장벽 독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장의 움직임이 좀 방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대장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담적 독소를 빼주는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약이라든지 물리치료든지 이런 걸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네. 좋은 치료 방법도 있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있어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좌우한다고 하는데 예. 한방에서는 그러한 장기로 대표적인 게 간과 심장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간은 한방에서 화를 이렇게 담당하는 곳인데 이런 간화가 쌓이게 되면은 이 화가 장의 연동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이런 화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과소하게 분비하게 돼서 대장 쪽에 있는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 운동 감각, 내는 감각 이런 쪽으로 좀 감각 중추, 운동 중추 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장의 운동에 너무 황진되거나 네. 내지는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간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꼭 동반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긴장이나 소심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심장에서 이 장으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장의 운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예, 이런 경우에는 심장 쪽에다 혈액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치료를 꼭 같이 동반을 해야만이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장이 아니라 또 다른 장기에서 찾기도 하나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한방에서 말할 때 선천의 그 양기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신장의 양기가 떨어지는 경우 신장에서 이쪽 특히나 우리 아래 단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양기가 충분히 대장 쪽에 전달이 안 되면은 대장의 그 양기가 떨어지고 대장의 움직임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가 살살 아픈 어떤 설사, 우세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한방에 보양을 해주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네. 더불어 이제 뭐 바깥에서 해주는 뜸을 비롯한 여러 한방 온열 치료를 같이 동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간, 심장, 신장, 뭐 담종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 이런 모든 치료는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나눠지지만 근본적으로 대장 운동을 개선시켜주는 약물이나 한약 치료 내지는 뜸, 침 이런 치료는 꼭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점점 섬유질이 좀 없는 음식물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단순히 대장질환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꼭 병행하거나 전구 증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즉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위장이나 이런 쪽의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러한 것을 기능성 위장장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위장이 아니고 위와 장에 동시에 나타나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위장장애는 항상 식습관을 개선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치료는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멀리 하시고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식이요법 이런 걸 하셔서 가급적이면 약물을 먼저 접근하기 전에 생활 개선을 해서 먼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권수영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탈모는 흔히 남성들의 고민으로 여겨지는데요.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여성들도 탈모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발과 관련된 여성들의 다양한 고민을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고민,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도 탈모는 심각한 고민거리인데요. 탈모와 관련된 여성들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년이 넘어서 잔머리가 우수수하게 올라오면 흔히 뭐 회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만큼 노화와 탈모가 연관성이 있겠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탈모는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피부가 노화되듯이 탈모 자체도 머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탈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되나요? 방금 많이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동양인에서는 60개 이상 정도가 빠지게 될 때 탈모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도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는 시기가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유지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탈모가 주기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탈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0개 이상 빠지는 것 같다 싶으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탈모 때문에 심하게 고민을 하는 건 주로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가요? 여성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가요? 예, 남성과 여성의 탈모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남성들은 보통 이제 탈모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역시 그런 탈모의 한 부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에서도 탈모가 있게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머리 형태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탈모 부위가 남성과 다르게 네. 왕관 쓴 것 같은 정수리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탈모가 있을 때 본인만 탈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모가 있을 때 여성에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탈모가 있을 때 앞자리에 앉거나 또는 이제 버스에서 자리가 나더라도 그 자리에 안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서요? 이제 여성에서 이제 다양한 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쉽게는 이제 분만 후에 나타나는 산후 탈모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산후 탈모증은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의 어떤 그 소인을 가진 여성에서는 탈모가 분만 후에 탈모가 진행되는데 돌아오는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가 적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탈모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여성에서도 원형 탈모증이라고 발생할 수가 있고요. 원형 탈모증은 저희의 그 정상적인 모발을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의 과정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진행되는 모양은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탈모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성 탈모라고 해서 흔히 이제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그 탈모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탈모는 여성에서 정수리 부위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탈모가 진행됐을 때 가는 머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머리에서도 가는 털들이 증가했을 때 이러한 유전에 의한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나요? 예, 저희가 보통은 여성에서 원형 탈모증이 발생했을 때 작게 생겼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원형 탈모증이 더 진행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전두부 탈모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유전성 탈모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과 다르게 원형 탈모증이 심해졌을 때는 머리 전체에 머리가 없게 되는 것처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은 또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휑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드문드문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나요? 여성에서 이러한 유전성 탈모가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르는 약을 먼저 쓸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자기 그 체내에 있는 피를 뽑아서 피 속에 들어있는 모발 성장 인자를 그 두피에
주사를 함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 이제 조금 더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네.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빠진 부위에 모발 이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여성의 유전성 탈모는 이제 부분 수치 적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모발 이식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제 여성형 탈모, 즉 유전에 의한 여성형 탈모에서는 머리가 이제 가늘어지게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뒤쪽에 저희가 남성형 탈모에서 채취하는 부위가 이제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뒤쪽의 모발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뒤쪽의 모발은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굵은 머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뒤쪽이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 굵은 머리를 심게 되면은 여성에서는 조금 더 볼륨감이 있게 되고요. 또한 머리 스타일 자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여성들의 탈모 고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자주 찾게 되죠. 혹시 그때마다 이가 찌릿하거나 시린 증상 때문에 깜짝 놀라진 않으시나요? 눈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도 치아에 미세하게 금이가 있을 경우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평소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이를 악물거나 가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아에 보철 치료를 한 지 오래된 경우에 치아에 미세한 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개선하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는 것도 꼭 필요한 생활 속 치료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